뉴욕 연은에서 최근 큐티 시나리오를 업데이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은행 지급준비금 비중이 조금 높아진 수준에서 큐티 축소, 큐티 종료 절차로 진입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소마를 담당하고 있는 게 뉴욕 연은이잖아요. 이 뉴욕의 계획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새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양적 긴축이 큐티가 25년 초반, 중반 정도에 멈출 수 있다, 종료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과거 대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지급준비금 비중이 있는 가운데 큐티 종료 절차로 진입하게 되는 건데요. 명목 GDP 대비 지급준비금이 12%에 도달하게 되면 큐티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기를 24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줄어드냐? 각 자산 종류별로 상한 한도가 있잖아요. 지금은 매월 950억 달러가 됩니다. MBS 300억 그리고 채권이 650억 달러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절반 정도로 줄어버린다 이 얘기죠. 따라서 450억 달러 매월 이렇게 큐티를 줄이는 테이퍼링이 24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언급을 한 것이고요. 지금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24년 상반기에 큐티 감속에 대한 큐티 테이퍼링에 대한 진행 절차가 돌입이 돼야 되는 거니까 상반기라고 하면 6월달이 되겠죠? 6월달에 큐티 테이퍼링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5월달 FOMC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일정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25년이죠. 내년 초반에는 지급준비금이 명목 GDP의 11% 정도에 이르면 큐티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큐티 종료가 되는 것이죠. 이때의 자산이 6조 5천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명목 GDP의 한 22% 정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수준에서 큐티가 종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급준비금이 명목 GDP의 10%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자산 확대를 할 계획이다라고 기존 대비 2% 정도 상향된 조정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땠냐를 봐야겠죠. 과거에는 기존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급준비금이 조금 낮은 레벨에서 큐티 감속, 종료, 자산 확대 절차로 들어가는 시나리오였는데 지급준비금이 명목 GDP의 10%에 도달하면 큐티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는 게 기존 시나리오였어요. 그럼 10%면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12%에 도달하면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2% 상향 조정된 시나리오고요. 이렇게 명목 GDP 대비 지급준비금이 10%에 도달하게 되면 그 시점을 25년 상반기로 본 것입니다. 사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지급준비금이 명목 GDP의 10%에 도달했을 때 큐티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고 했던 시나리오와 지금 2% 상향 조정된 시나리오는 보시게 되면 10%에 이르면은 자산 확대를 하겠다는 시나리오예요. 완전히 다르죠. 애초의 시나리오에서는 지급준비금이 명목 GDP의 10%가 돼야 그때야 되어서야 큐티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지금 뉴욕 연은의 달라진 시나리오에 의하면 10%가 되면 테이퍼링이 아니라 자산 확대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상향 조정된 시나리오다. 이렇게 좀 간극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시기가 또 중요한데 이 명목 GDP의 10%에 도달하는 시점을 언제로 봤냐? 25년 상반기로 봤어요. 그러니까 24년 상반기는 아니고 내년 상반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오타인 줄 알고 다시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25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따라서 기존의 애초의 기존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 큐티 감속, 큐티 종료 절차는 25년 상반기에 되어서야 가능했던 시나리오인데 왜냐? 지급준비금 명목 GDP의 10%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시점이 땡겨진 것이죠. 24년 상반기로 땡겨졌습니다. 땡겨지면서 명목 GDP의 비중이 12%로 올라간 것이죠. 기존 시나리오는
지급준비금이 명목 GDP의 9%에 이르면 종료를 하겠다라고 시나리오를 세워놨는데 지금은 9%가 아니고 11%의 큐티를 종료하겠다라고 시나리오가 또 하나 생긴 것이죠. 명목 GDP의 8%에 이르면 자산 확대를 하겠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10%, 전반적으로 다 2%씩 상향 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명목 GDP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중의 수준을 달리해서 두 가지 경로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과거 큐티 테이퍼링이 10%, 9%, 8%에서 12, 11, 10 이렇게 다 상향 조정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뉴욕 연은은 26년 정도가 되면 약 3조 달러 수준의 지급준비금 저점을 기록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초록색이 되겠죠. 26년 정도 되면 이 3조 달러 부근까지 떨어질 텐데 이때 저점이 3조 달러다. 뭐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낮은 준비금의 비중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시나리오죠. 이 시나리오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급준비금이 26년 중반에 되어서야 2조 5천억 달러 수준의 저점을 찍는다. 이 파란 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준비금이 명목 GDP에 맞춰서 지급준비금을 이렇게 증가하는 패턴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뉴욕 연은이 보고 있는 지급준비금의 저점 시기가 2026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죠. 뉴욕 연은이 이번에 시나리오를 조금 상향 조정한 이유는 결국 지급준비금의 저점이 2조 5천억 달러가 아니라 3조 달러로 상향을 시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급준비금 차트를 보여드릴 때 매번 보여드렸죠. 이 3조 달러가 안정선이다. 이 이하로 떨어져서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으니까 결국엔 이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지급준비금을 유지시킬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란 선은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목표였어요. 이 정도까지 지급준비금을 떨어뜨리겠다라고 했던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달라진 것이죠. 이거에 맞춰서 이번에 이 소마를 담당하는 뉴욕 연은의 큐티 진행 시나리오도 이렇게 조금 상향 조정돼서 함께 발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쭉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급준비금의 수준이 3조 달러를 하회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상향 조정된 시나리오로 변경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물론 준비금 수준이라는 게 단순한 예시적 가정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큐티에 따른 자산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을 놓고 계산한 거라서 그 시기나 이런 부분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 제가 추려서 다시 정리를 한 거고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때 기존의 낮은 준비금 비중의 시나리오보다는 요번에 새로 제시가 되는 높은 수준의 시나리오, 이 비중이 이 경로를 조금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결국엔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요 초록색 시나리오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초록색 시나리오의 흐름 자체가 24년 상반기에 큐티 테이퍼링, 즉 자산을 줄이는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 24년 6월 달이니까 결국에는 5월 달 FOMC에서 어느 정도 큐티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될 것이다. 뉴욕 연은은 절반 정도로 줄일 것이다. 950억 달러가 아니고 매월 450억 달러로 줄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시나리오를 제시해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양적 긴축, QT에 대한 절대적인 비중이 줄어든 부분은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24년 시기적인 차이도 있었죠. 25년 상반기냐 24년 상반기냐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기적인 차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급준비금의 안정선에 대한 뉴욕 연은의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지급준비금이 2조 5천억 달러 수준을 저점으로 계산이 되었던 시나리오였는데 이게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지급준비금의 저점 자체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3조 달러 수준에서 다시금 조정이 돼서 다소 높은 수준의 지급준비금 시나리오가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업데이트된 내용 자체가 단순히 2% 정도 상향 조정됐다라는 시나리오가 아니고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5%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생겼냐? 상당히 개연성이 낮죠.
작년 10월 달 시장금리가 5%로 치솟았던 결정적인 원인은 누차 강조되었지만 수급 이슈였습니다. 이게 텀 프리미엄으로 이어졌고 전반적으로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인데 한마디로 국채 불량하고 수급 부담에 따른 것이었죠. 근데 지금의 이제 QT 감속이라든지 QT 종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아직은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질적인 재정 적자 확대가 극대화됐던 작년 10월과 같은 현상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무조건 또 긍정적이냐, 또 그건 아니죠. 지금 최근 중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대만도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은 미 하원에서 950억 달러 정도 지원 예산안을 또 확정하기도 했으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군사 지원도 통과가 되겠죠. 결국 이게 다 결국 재정 지출로 이어지고 국채 발행이 증가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 2% 정도 QT 시나리오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채 공급이 축소가 되었다라는 얘기랑 같은 뜻이죠. 이제 다음 주 29, 30일 TRA 국채 발행 계획이 또 업데이트가 될 텐데요. 여전히 국채 발행 전체 비중이 축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펼쳐졌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 단기채냐 장기채의 비중 조절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채권 발행 규모 자체가 조금 줄어들 룸이 이런 QT 테이퍼링의 개정으로, 시나리오 변경으로 또 나타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포 시장에서 단기자금 레버리지를 받아서 헤지 펀드가 이렇게 자산을 투자하는 그 메커니즘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주신 분들도 계속 계셨고, 처음부터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좀 단순화시켰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레포 시장에서 대출을 받아서 뭔가 투자를 한다라는 첫 번째 베이스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닙니다. 무위험 차익거래를 위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헤지 펀드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상당히 리스키한 투자를 할 것 같고, 대출을 엄청 받아서 위험자산에 투자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헤지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위험을 헤지해서 위험이 없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리스크가 낮은 만큼 수익도 낮겠죠? 수익이 낮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높여서 수익을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무위험 차익 거래예요. 대표적인 게 베이시스 트레이딩이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제가 예전 영상에 다 설명을 드렸고, 일단 한 헤지펀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 현금이 100이 있죠. 이 현금 100을 갖고 단기채를 샀어요. 그러면 그 단기채가 지금 헤지펀드가 갖고 있는 자산이 되겠죠. 이 자산을 갖고 단기채를 갖고 다시 대출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헤어컷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단기채를 갖고 대출을 받은 만큼 100% 받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차감되는 부분이 한 1.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을 들고 장기채를 샀는데 단기채 100을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이 헤어컷만큼 차감해서 받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는 부채가 되는 거고 여기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을 갖고 단기채를 샀고 다시 또 그 단기채를 레포 시장에 맡겨서 대출을 받으면 98.5를 받게 되고, 이 98.5가 헤어컷을 당해서 다시 단기채를 사고 대출을 받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었던 헤지펀드는 이론상 지금 보시게 되면 63배, 거의 64배에 가까운 레버리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뻥튀기가 된 겁니다. 100이라는 자산이 6375라는 부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4배까지 뻥튀기가 된 것이죠. 100이라는 자산을 갖고 64배까지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흐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이걸 갖고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는 것이죠. 베이시스 트레이딩을 하던 다양한 투자를 하던 헤지펀드는 이게 기본 투자입니다.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이게 유통 속도가 높아지니까 대출을 받게 되면 계속 이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자금 시장, 레포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인데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100을 갖고 아까 60, 400까지 레버리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거는 헤어컷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60, 400까지 레버리지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뭐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가 한 3개가 있다라고 봤을 때 전부 60배까지 레버리지를 끌어올릴 거냐는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나는 한 30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단기채 100을 갖고 2697까지 부채를 끌어올려서 27배 정도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켰으면 현금은 얼마가 남는 겁니까? 결국에는 현금은 23 정도가 남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버짓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측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우측은 무위험 차익 거래를 위한 레버리지 효과고 좌측은 나머지 있는 현금을 갖고 위험자산에 알파 추종을 할 수 있는 버짓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몇 배를 받을 거냐는 다 회사마다 또는 사업부마다 다르겠죠. 뭐 30배를 받던 27배를 받던 다 다릅니다. 이쯤에서 끝나면 이쯤에서 레버리지를 받고 나머지 현금 갖고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단기채가 모두 충분했을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단기채가 부족하다면 무위험 차익 거래가 기본 투자예요. 안전한 투자거든요. 레버리지만 극대화시키면 결국 내가 손실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위험 차익 거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헤지펀드들이 투자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레버리지만큼은 모두 극대화시켜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그 이상의 알파 추종을 위해서 위험자산 투자를 하는 개념이죠. 첫 번째는 무위험 차익 거래, 다음은 그 이상의 추가 수익을 위한 알파 추종을 위한 위험자산 투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비율 자체를 회사마다 또는 사업부마다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죠.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고 C라는 회사가 있어요. 단기채 물량이 좀 부족해요. 다 사업부서마다 A 회사도 30배까지 레버리지를 올렸어요. 한 3개 부서가 모두, B 회사도 모두. 근데 C 회사는 단기채가 부족해서 2개는 30배 레버리지까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C 회사는 손해겠죠. 왜냐? 다른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다 끝까지 올려서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는데 자기는 단기채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면 다음에 단기채 투자 비중이 확대를 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 똑같은 수준에서 물량이 충분히 받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단기채 물량이 충분해진 상황이라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A라는 회사는 이렇게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겠죠. 내가 사업부서가 3개가 있는데 레버리지를 30, 30, 30 받는 게 아니라 너네는 40을 받고 너는 30 받고 너는 20만 받아. 그러면 A라는 회사 전체의 레버리지는 동일합니다. 이때랑 다 동일하지만 얘는 40을 받았고 얘는 20을 받았지만 이 20을 받은 거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알파 추종을 할 수 있는 볼륨이 생기는 것이죠. B 회사도 뭐 다양하게 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여기는 50, 20, 20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전체 회사로 봤을 땐 레버리지 수준이 동일하지만 각 사업 부서마다 좀 다양하게 쪼갤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위험자산에 투자한 알파 추종한 사업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온다. 추가 수익이 더 높게 잡히는 상황이 이어진다. 지금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점차 공격적인 투자, 위험자산 비중이 확대가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버리지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거냐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데 추가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 위험자산에서의 공격적인 투자가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위험자산 투자가 활황을 띨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헤지펀드들은 베이시 스트링을 위해서 무위험 차익 거래를 위해서 결국에는 레버리지를 극대화해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레포 대출이 거부되거나 소파 금리가 치솟게 되면 단기자금 시장 발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두 개를 좀 나눠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나눠서 설명드렸죠. 여기는 무위험 차익 거래를 위한 레포 시장에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투자를 한 쪽, 여기는 현금 가지고 위험자산 투자를 한 쪽, 나눠서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레포 대출에 거부를 받아서 금리가 높아지는, 소파 금리가 튀게 되는 이런 우려, 단기자금 시장의 발작을 우려하는 사례가 2019년도 9월입니다. 이때죠. 이때가 우려스러워서 지금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을 걱정하는 거고, 이렇게 소파 금리가 튀게 되는 게 화들짝 놀라서 뭐 연준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든 단기자금 시장을 얘기할 때 2019년 9월 달에 있는 소파 금리 발작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소파 금리가 발작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2019년도 나스닥 차트입니다. 이때가 9월이거든요. 여기서 여기 떨어져서 이게 한 4%, 5%밖에 되지 않아요. 일시적인 조정입니다. 그리고 쭉 올랐죠. 그러니까 위험자산하고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그 레포 거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레포 발작이 나타났던 시기가 여기입니다. 이걸 갖고 나스닥 차트가 무너졌다라고 할 수는 없죠. 오히려 빠르게 10월 달부터는 회복하면서 추세 상승을 이어갔거든요. 이때가 레포 시장의 발작 사태예요. 19년도 9월 이후에 나스닥은 계속 상승했다. 결국에는 헤지 펀드의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은 이쪽 측면이고, 결국에는 위험자산 투자는 들고 있는 현금의 비중을 갖고 투자를 하는 개념이다. 이거를 좀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단조롭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 헤지펀드가 레포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 그 확대가 어떻게 또 위험자산, 주식시장에 투자가 되는지도 한번 좀 설명드려봤을 때, 결국에는 이 레버리지 비율의 조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0배를 받을 거냐, 그냥 끝까지 60배까지 다 받을 거냐, 이런 결정의 차이가 있는 거고, 이 수익률의 차이에 따라서 이 비중 자체가 미세하게 계속 조정이 되는 것이죠. 일부 위험자산의 성과가 계속 좋다 보면 이 비중 자체가 계속 높아지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쏠림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충분한 국채가 공급되는 가운데, 왜냐? 무위험 차익 거래가 기본 투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두고 모두 위험자산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다 갖춰질 만한 상황에서 그 이상의 알파 추종을 위한 주식시장의 자금이 들어가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남겨주신 게, 뭐 국채 말고 뭐 다른 MBS, 뭐 자산, 회사채, 뭐 ABS까지, 뭐 팁스까지 이 비중을 보고 싶다고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되고, 뭐 당연히 채권의 비중이 압도적이죠. 사실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잘 안 보여드렸긴 했는데, 이게 24년 3월까지죠. 매달 업데이트가 되고, 여기서 보시면 돼요.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원하시는 자료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뉴욕 연은의 양적 긴축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레포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받는 부분 추가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